네, 온라인 클래스 중세국어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는요, 272페이지입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따라서 국어의 어제와 오늘, 선생님이 편집을 좀 예쁘게 해가지고 글씨체도 많이 신경 쓰고 했는데, 예, 그 선생님 노트북으로 파일을 옮기니까 글씨체가 다 사라져서, 포기하고 그냥 엉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충 삽시다. 그냥 내용만 알아먹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말과 글을 따라서 국어의 어제와 오늘 중세국어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모든 반에서 앞부분 거의 정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중세국어의 특징을 파악하고 실제 중세국어 자료를 탐구한다. 정말로 중세국어 자료를 보고 탐구하는 과정을 시험으로 낼 겁니다. 그리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비교해서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안다. 그렇죠. 중세국어를 생각을 해보면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타임슬립한 드라마에서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대화하는 거 있잖아. 그거 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했죠? 뭐 냉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조선시대로 가면 외국인이야, 외국인.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우리가 국어가 변화한다는 사실은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체적으로 중세국어 자료를 탐구하는 것을 기르겠다. 자, 272페이지 보면요. 여기 이 아저씨 누구일까요?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세종대왕이겠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도다 하니까 얘는 전차를 자동차 모양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라는 말을 어리다, 영의 의미. 야, 이 맞냐? 야, 스펠링도 헷갈려요. 이 영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자, 이 전차라는 말은 이유라는 뜻이 되고요.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석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언어는 계속 변화하는데요. 그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어의 역사성. 그래서 273페이지에 알아두기에 보면요.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언어의 역사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특히 이제 소리가 변화한다거나 아니면 소리가 사라지거나 새로운 소리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표기가 바뀌기도 하고 의미가 바뀌기도 하는데 자, 이런 것을 모두 통틀어서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화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화하는 걸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사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사료는 이제 우리가 말한다면 자료예요. 자료. 그리고 오늘날 국어의 모습 또한 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변화를 겪고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일단 첫 번째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 보면요. 시대 구분이 있는데 요즘 약간 페이지가 조금 살짝 빗나가네요. 아, 이것도 좀 짜증나요. 선생님 제가 글씨체도 진짜 예쁘게 했었는데 참. 시대 구분 보면요. 자,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해봤어요. 자, 고대 국어는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고요. 중세는 고려 건국부터 임진왜란 발발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임진왜란 발발한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중세 국어에서는. 그렇죠. 훈민정음 창제겠죠. 훈민정음이 창제됐고 그리고 이때가 이제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시기죠. 자, 그래서 그 이후부터 가보개혁까지를 근대 국어라고 하고요. 현대 국어는 가보개혁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현대 국어로 봅니다. 당연히 우리 시험에서는 중세국어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여러분. 중세국어에 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핵심 정리를 선생님 정리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은 교과서 봐야 돼요.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펴세요.
자, 먼저 중세국어의 이해, 활동일은 중세국어의 특징을 의문, 문법, 어휘 표기로 나누어 살펴보는 활동이다. 그래서 정리를 선생님 좀 간단하게 했어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일단 먼저 의문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의문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 음소와 운소를 합친 말인데 이 음소는 자음과 모음을 얘기하고 운소는 억양, 고저, 장단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의문이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의문이다 해서 의문의 특징을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반치음이나 비읍 순경음, 아래 아와 같은 의문이 존재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얘네를 발음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얘네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시옷이랑 비읍이긴 한데 울림성이 강한 시옷이랑 비읍인 거예요. 그래서 스 정도랑 브 정도의 소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아래야는요, 발음 표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섬세하게 그려볼게요. 이 아래야 표기는 이 정도로 되는데요. 아와 어 정도의 사이 정도의 소리가 날까요? 아래야 소리를 내면 꼭 바보가 되는 기분이. 아무튼 아래야가 그런 소리죠. 근데 이 외에도 우리가 처음 보는 글자들은 많아요. 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모양이라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꼭지이응? 우리 이제 선생님이 이제 편의상 꼭지이응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꼭지이응은요. 우리는 옛 이응이라고 합니다. 옛 이응. 그리고 이런 표기도 없잖아. 이거 여린 히읗. 이런 것도 이제 우리는 쓰지 않는데 얘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쓰이지 않는 의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방점을 찍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방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성조라고 표시를 해요, 여러분. 성조가 뭐죠, 중국어에서? 네, 맞아요.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흔히 말해서 우리 이제 평상거입이라고 합니다. 평상거입. 방점을 몇 개를 찍느냐에 따라서 평상거입이 달라진다라고 보는데요. 평상거입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평자는요, 평평할 평자고요. 상자는 윗상자를 씁니다. 그리고 거자는요, 이제 머리를 든다는 표현으로 이제 거자를 표현을 하고요. 들거자예요, 이게. 그리고 입은 딱 막힌다라는 소리가 이제 평상거입이죠. 평상거입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진짜 점을 이렇게 찍었다고 해서 실제로 이게 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 평상거입. 우리말에 성조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제 성조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지는 우리는 지금 추측만 하는 상황이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평점은요. 점이 없어요. 점이 없고요. 상이 점이 2개고요. 거가 점이 하나고 이제 입성은요. 그냥 하나 없이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입성이라는 것은 평상거까지 하고 끝에 소리를 급하게 끝내는 거야. 빨리 끝내서 닫는 소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자, 그러니까 입성은 우리가 이제 소리 끝부분이기 때문에 얘랑은 약간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평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이 부드럽고 낮은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예요. 곧 이렇게 만약에 곧 하고 이렇게 무점이면 곧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점이 2개야. 상성이죠.
처음은 낮으나 끝이 들려서 높은 소리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돌이라고 한다면 돌, 돌 이런 소리가 나겠죠? 자, 그리고 거성은요. 이제 점이 하나인데요. 진짜 부끄럽다 이런 거 할 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높은 소리예요. 칼, 칼 이런 정도의 소리가 되겠죠. 진짜 현타 온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끝에 우리가 막히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뭐 우리가 이렇게 깃 하는 것처럼 이제 끝에가 막히는 것을 이제 입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점으로는 표기를 하지 않지만 뒤에 막히는 소리면 입성이구나는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상성이잖아. 점이 2개니까. 그러니까 깃 이렇게 소리가 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과연 이렇게까지 소리가 났을지는 정말 의문이지만 그렇게 소리가 났다고 해요. 나 정말 이런 소리 할 때마다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비읍 디귿이나 비읍 시옷, 비읍 시읒, 비읍 시옷 디귿처럼 같이 자음이 연속으로 둘 이상 오는 어두자음군. 우리 여러분 자음군 단순화라는 말 들어봤죠? 자, 이게 뭐예요? 갑 이렇게 표현했을 때 소리가 갑으로만 나는 거. 그래서 시옷이 하나 떨어지는 것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죠. 자음의 군이라는 얘기는 무리군자예요. 자음이 여러 개가 있는 것 중에 하나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음이 여러 개 있어. 어디에? 단어의 머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붓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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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시, 붓시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났고 이렇게 하면 뿌스테, 뿌스테 이 정도의 소리가 났다는 거죠. 이게 소리가 처음에는 났으니까 표기를 했을 거야. 왜냐면 우리는 표음주의라고 해서 소리가 나는 대로 적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적혔다는 얘기는 이 소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소리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되게 된 소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거 보고 덴시옷이라고 하거든. 여기에서 이제 비읍 계열의 소리를 썼지만 대부분 시옷으로 이렇게 어두자음군이 있는데 이 시옷으로 된 것은 이 스티 이게 아니라 띠 이런 소리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어두자음군은 대부분 된 소리로 변했지만 결국은 이제 어두자음군이 사라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어두자음군이 있었던 그 의미는 이런 애들이 그냥 대체해서 쓰게 된 거예요. 좀 어렵죠? 어두자음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중세국어에서는. 어두자음군이라는 게 있었다. 그리고 얘네들은 소리가 났었다. 이런 소리가 존재했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요. 그리고 현대 국어에 비해 모음조화 현상이 잘 지켜진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하나 알 필요가 있어요. 메모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메모인가? 아니네. 메모. 이게 메모인가? 아니네. 자, 이게 메모인가? 잘 찾았어요. 자, 우리가 모음 체계표를 그럴 때 오, 이 한 다음에 여기에다 붙여서 왜를 썼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의어와 우어를 쓰는 건 마찬가지야. 그런데 여기에다 이를 그대로 쓰고요. 여기에다가 사라진 알을 붙입니다. 그럼 이게 중세국어 모음 체계표가 돼요. 자, 그런데 당연히 얘는 중성모음이죠. 중성모음. 그러면 양성이랑 음성은 어떻게 그리겠어요? 당연히 샥 이렇게 칼질을 딱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요 양성모음이 되는 거고 얘가 음성모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냐면 요즘에는 깡총 이렇게 안 해.
깡충 이렇게도 쓴단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아랑 우가 막 지 맘대로 섞여서 써. 원래는 아랑 우랑 모여서 쓰는 게 이제 그 모음 조화거든. 양성은 양성끼리 쓰고 음성은 음성끼리 쓰는 거. 그런데 지금 안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다? 굉장히 잘 지켜졌다. 지금 내가 예시 하나도 안 들어주지. 예시 하나도 안 들어주는데 이 예시는 뒤에 나와서 설명할 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때 이제 선생님 하나씩 다 짚어줄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그때 보면 됩니다. 꼼꼼하게. 지금 하는 거는 정말 일부분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의문에서는 지금은 없는 의문들이 존재했다. 그런 것 사실. 자, 그리고 성조를 표시를 했는데 평상거입으로 하나는 평범한 소리, 상성은 들리는 소리, 거성은 높은 소리, 입성은 끝에 막히는 소리였다. 자, 그래서 그림 어떻게 그리냐면 평상거입이잖아. 자, 그래서 평상거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림 그릴 때. 별로 의미 없어 보여? 그래. 그래도 뭐 알아두면 좋아요. 선생님 그림을 좀 못 그린다. 다시 해볼게. 평, 상, 거, 입 이렇게 했어요. 좀 이번엔 좀 괜찮지? 평, 상, 거, 입. 괜찮다. 자, 이렇게 그래서 점을 어떻게 했다? 안 찍었고 2개 찍었고 하나 찍었고 입성에선 드러나지 않았다. 입성은 뭐에서? 마지막에가 막히는 소리면 입성이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어두자원근이 존재했었다. 자, 그리고 모음조화 현상이 잘 지켜졌다. 선생님이 이거 굉장히 잘 체크해 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의문의 특징입니다. 의문의 특징을 했는데 우리가 54분에 시작했죠? 벌써 15분이 지났어요. 진짜 겨우 의문했는데 오늘 정말 미안하지만 문법이랑 어휘 다 나갈 거예요. 크기까지도. 진짜 미안합니다. 오늘 좀 빡세요. 온라인 클래스 첫 시간이니까 이 집중력을 모두 중세국어에 쏟아본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Sorry. 자, 그 다음 문법입니다. 자, 문법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뭐 조사라거나 전성어미라거나 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일단 주격조사는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써요? 주격조사 현재 한번 해볼게요. 이랑 가가 쓰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랑 이가 쓰였어. 그럼 가는요? 가는 거의 근대에 들어서 나타나고요. 중세에서는 어디에서만 나타나면 오로지 정철이 어머니한테 쓰는 편지에서만 딱 한 번 나타납니다. 그 외에는 나타나잖아. 그래서 거의 중세 국어에는 가가 없었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주격조사가 어떻게 쓰였냐? 아이고 지워버렸다. Sorry. 이랑 이로 어떻게 쓰였냐? 이거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죠. 이 부분이 이제 설명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 먼저 자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당연히 이가 붙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계열의 모음으로 끝난다. 자,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붙었어. 자, 그러면 이 계열 외의 모음에 붙는다. 이거 너무 약간 메모지를 쓸걸. 야, sorry. 자, 일단 메모지를 써볼게. 이건 예시를 좀 들어주려고. 자, 먼저 펜도 좀 얇은 거 쓸래. 자, 먼저 주격조사 2를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자음 뒤에 이가 그대로 붙어요. 자, 두 번째는요. 이 계열 모음 뒤에 붙지 않고요. 이 계열 외의 모음 뒤에는요. 짝대기만 하나 붙었단 말이야. 자, 가령 이야기를 해볼게요. 딸이라고 해볼까? 딸 플러스 이가 되면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 딸이 이렇게 소리가 났어.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러면 이 계열로 끝나는 어머니가 어머니 여기에다 주격조사 붙어야 돼. 그런데 아무것도 안 붙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밥을 드신다 하면은 여기 안 보이지만 사실은 뭐가 있는 거야? 주격조사 이후 붙어 있는 거야. 어머니가
밥을 드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표기입니다. 이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 그럼 이 결 외 모음으로 해볼까? 아버지도 이로 끝나고 부처. 자, 부처가 옛날엔 제일 높은 사람이야. 이거는 이어니까 이중 모음이죠. 이어니까 어로 끝난 거예요. 어니까 이건 이계열 외의 모음이지. 자, 부처 이렇게 쓰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부채 이렇게 소리가 나타나는 거야. 실제 소리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부티어이 이렇게 소리가 났다고 봐요. 티에 이 소리가 아니라 부티어이 이렇게 소리가 났다고 봤어요. 옛날에는. 그냥 환경이 다르다는 것만 알면 돼. 이게 나타나는 환경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하다못해 현대에서도 이랑 가를 보면 자음 뒤에 오냐 모음 뒤에 오냐에 따라서 이가 나뉘어 쓰이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자음이냐 모음이냐인데 단지 이로 끝나는 모음이냐 아니면은 이가 아닌 모음이냐 이거 차이인 거예요. 어머니는 이로 끝나니까 당연히 안 나타나고 부처는 이로 안 끝나니까 이가 하나 붙는다. 이것만 알면 된다. 자, 그 다음 명사형 전서음이 옴음이 있었는데 자, 명사형 전서음이 옴음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현대는 어떻게 쓰여요? 그렇죠. 음이나 아니면 기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밥을 먹기가 무섭다라고 해봐. 자, 그럼 우리는 기로 써.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밥을 이 무섭다 이렇게 썼겠지. 그런데 자, 우리는 얘는 이제 이어쓰기를 많이 하니까 그대로 쓴단 말이야. 고미 이런 식으로 썼을 거란 말이지. 자, 뭐 그냥 그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것만 하나 알면 돼요. 자, 높임의 서너말 어미 시랑 샤. 자, 그리고 또 쌉, 쌉. 자, 그리고 이나 잇. 자, 우리가 주체 높임법은 우리 현재에서 뭘로 쓰여요? 현대에서는 시로만 쓰이죠. 그리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존재하지 않고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는 존재하지 않죠. 그냥 종결 어미 자체로 씁니다 정도로 이렇게 높임을 쓰기는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도 거의 없었단 말이야. 그쵸?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일단 우리는 지금은 샤가 없어요. 샤가. 그렇죠? 지금은 샤가 없지만 그 당시는 일단 시샤로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의문론적인 그 환경에 따라서 이제 따로 나타나게 됐는데요. 뒤에 나오는 놈에 따라서 달랐어요. 뒤에 그 앞에는 상관이 없고 여기 이제 뒷부분이에요. 똑같이 이제 시로 나타나는 거니까 가, 시, 고 했어. 그러면은 뒤에 자음이 오죠. 그러니까 시가 나타나. 근데 가, 시, 어가 나오면 뒤에 모음이 나오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가, 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음이 나타나면 샤, 자음이 나타나면 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시 자체가 이거까지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 샤 자체가 시에다가 오를 합친 애예요. 뒤에 모음이 왔을 때 이렇게 애초에 나타난 애야. 이거까지 할 필요 없을까? 자,
그냥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뭐 부기영화를 노리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냐. 그냥 시랑 샤 나타나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민 거 찾으면 돼요. 그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나타난다 그럼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민데 얘가 그냥 이렇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뒤로 연음돼서 나타나니까 사보대 이런 식으로 나타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안 생겼으니까 당연히 못 찾아. 그런데 얘 연결돼서 쓰인다는 것만 생각을 해. 그러면 이렇게 붙이면 얘구나.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가끔 비읍이 비읍 순경으로 바뀌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경우에는 나타나는 종류가 6개가 되는데 삽, 잡, 섭 하고 나서 비읍 순경음 그리고 비읍 순경음 비읍 순경음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자, 이 6가지를 기억해뒀다가 이놈들이 나타난다? 그럼 100% 이거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자, 얘도 마찬가지로 문장 종결 끝부분에다가 얘가 붙어있어. 그러면 얘는 100%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예요. 지금 상대 높임도 선어말 어미가 없잖아. 근데 이때는 다 존재했었단 말이야. 지금은 얘네들을 아예 합쳐서 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겉으로 보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선생님이 자꾸 너무 많은 걸 알려주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주격조선 환경 하나 기억하고 있을 것. 이건 진짜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간은 안 쓰였다라는 거. 그리고 음이 쓰였다. 그리고 시샤, 샵삽삽 이 꼭지이응이에요. 꼭지이응. 이 예디이응 모양을 기억해둬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좀 그나마 쉬운 거다. 어휘. 많은 고유어가 존재했고 지금에 비하면 정말 많은 고유어를 썼습니다. 이전 시기에 비해서 한자어의 쓰임이 증가했고 그리고 또 이웃나라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여기저기 많이 들어왔잖아? 외국에서 우리나라 많이 쳐들어왔잖아? 자, 그래서 이런 외래어들이 많이 들어왔다. 아, 또 끝판왕이 하나 남았네요. 표기. 30분 넘기면 어떡하지?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원래 받침 표기는 7개였지,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원래 시옷이 없는 7종성이었어. 그치? 그런데 중세국어 때는 시옷이 들어갔어.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시옷이 소리가 났단 얘기야. 이런 소리로 났단 얘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밭 이렇게 소리가 난다면 우리는 지금 밭 해서 디귿 소리로 내지만 그게 아니라 마스 이 정도의 소리가 났을 거란 말이야. 야,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진짜 외국어 아니냐 이 정도면? 진짜 외국어죠, 여러분. 자, 거의 외국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이응은 어떤 모양이냐면 여러분, 자, 이 이응 모양은요. 옛 이응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표기가 좀 이래 보이지만 이렇게 생긴 애예요. 이렇게 생긴 애 아님. 자, 그러면 받침 표기에는 이 8가지 소리가 모두 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이 옛 이응과 지금 현재의 이응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자, 노트 나와줘요. 자, 새로운 노트 시작하겠습니다. 지우개를 지우는 게 편하겠다. 됐다. 자, 옛 이응이랑 옛 이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응이란 건 뭐냐면 형식 음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이를 해보자. 소리 이거 읽어봐. 이것도 이야. 그런데 얘도 이지.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소리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얘는. 그런 놈이 그냥 이응이라는 놈이에요. 옛날에도 이랬어. 얘는 소리가 없는 애였어. 그런데 얘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종성에서 나는 이응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장 이렇게 보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소리 있지. 짱 할 때 응 하는 소리. 얘가 바로 알고 있는 우리 이응 소리예요.
근데 초성에서는 이 이응이 소리가 없잖아. 초성에는 소리가 없고 종성에서는 이 잉 소리가 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이 소리 없는 애를 예로 쓰고 소리 있는 애를 예로 썼단 말이야. 예로 썼어. 근데 니들도 헷갈리지. 그러니까 쓰는 사람들도 헷갈렸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옛 이응 모양이 사라져버리고 얘만 남게 된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초성에서는 소리가 없잖아. 초성에서 소리가 없어. 그런데 종성에서만 소리가 나니까 그냥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야. 얘는 초성에서는 소리가 없는 애고 종성에서만 소리가 나는 애처럼 받아들여. 근데 지금은 좋다 이거야. 근데 옛날이 문제인 거야.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잖아. 그럼 두 개 소리가 다른 거야. 왜냐면 얘는 자야, 자. 얘는 소리가 없는 거야. 왜냐면 종성에 왔어도 얘는 그냥 이응인 거잖아. 얘는 소리가 없는 애야, 자. 근데 얘는 종성에 이렇게 오면 소리가 있는 애지. 장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특히 할 때 있지. 옛날에는 잉어도 그래서 이 앞에서는 이렇게 썼어. 왜냐면 잉 할 때 이 소리가 이어진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잉어 이렇게 소리를 냈다고 해. 그래서 얘도 꼭지잉으로 쓰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소리 있는 이응을 꼭지잉으로 쓰고 얘로 구별을 했었어. 근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구별이 안 되니까 얘가 사라지고 이 소리가 어디로 편승된 거야? 여기로 합쳐진 거예요. 여기 있는 소리값이 여기로 사라지게 된 거지. 그런 상황이다. 자,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기가 일반적이고 현대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끊어 적기도 있다. 그래 뭐냐? 뿌리 깊은 깊은이라고 해보자. 근데 깊은이라고 썼어. 이게 이어 적기고요. 이게 끊어 적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썼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얘를 주로 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얘를 좀 더 발달시켰죠. 하고 미안, 쌤 비염 때문에. 지치기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났네. 자, 그 다음에 동국정운식으로 표기를 했다.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적었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종 쟁 훈민 정 이렇게 소리를 했다고 보자. 내가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다. 근데 옛날에 동국정운이 뭐냐면 이제 한자어가 원래 중국어잖아. 그러니까 중국어의 소리를 좀 약간 표방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중국식인 거야. 쉽게 말하면 중국식 소리야 이게. 자, 근데 그 중국은 초성, 중성, 종성의 개념이 아니라 자모의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자모라는 얘기 뭐냐면 초성이 있고 우리는 중성, 종성이 있는데 얘랑 이렇게 합쳐져서 쓰던가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종성이 같이 존재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초중 종성이니까 우리는 종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 근데 중국 애들은 그런 게 아니야. 초성, 중성, 종성이 무조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걸 표방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표기가 나타난 거야. 생종원쟁, 훈민정음 이렇게 읽을 것 같지? 그렇지 않죠. 우리 이 이응은 형식음소라 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세종 이렇게 써야 돼. 세종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애들이 원래 종성을 쓰는데 우리는 소리가 그게 아니니까 여기에다 형식음소인 소리가 안 나는 얘를 그냥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생종이 아니라 얘는 꼭지이응이 아니라 그냥 이응이니까 세종이라고 읽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 소리나 중국 표기법을 좀 따라 해보려고 종성 자체를 소리가 안 나는 애도 그냥 형식음소인 이응을 붙여서 썼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동국정운식으로 표기했다라는 얘긴데 그런 거 필요 없이 나중에 실제 발음에 맞게 표기하게 됩니다. 이건 왜 나오냐면 뒤에 나온 내용 때문에 그래. 뒤에 여기 말고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게 딱 그 동국정운식 표기거든. 자, 보면 이응 소리가 안 나는데도 표기를 했잖아.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세로 쓰기를 했다. 우리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방금도 우리 봤죠? 세로 쓰기 하는 거. 자, 우리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는데 구두점을 찍었어. 어떤 식으로 찍었냐면 결국 보여주게 된다. 여기 보이나요? 한번 보여줘 볼게. 빨간색으로 구두점 찍었죠. 자, 이렇게 의미상으로 끊어지는 부분에 구두점을 찍은 거야. 그럼 이건 뭘까? 방점이지, 이런 애들이.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54분부터 수업 시작했었는데 야, 35분 해버렸네. 자, 미안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오늘 들은 내용 한꺼번에 이해는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마세요. 단지 선생님이 그 다음 시간에 이걸 찍어줄 때 사례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오늘은 내가 객관적으로 그냥 이런 게 특징이 있어 라고 말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환솔쌤님의 전원 하나 있어요. 소환솔쌤님 말씀하시기를 허생전을 읽고 수업을 들어야 하니까 허생전을 꼭 읽어라. 꼭 읽어라. 그러면은 오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30분을 목표로 했지만 실패했네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